네, 안녕하세요. 재정정책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수요일 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그다음 수요일에 시험인 거 아시죠? 수요일 시험입니다. 그렇게 공시돼 있죠? 예, 그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기존 시험 문제 링크도 업로드 돼 있죠? 그거 보시고 최근 것부터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경제 뉴스 같은 걸 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왜 웃으시죠? 뭐가 재밌지? 아침에 우리 강의 초반에 한번 언급한 적 있을 텐데 아침에 하는 경제 프로가 되게 좋아요. 그거는 얘기 안 했나? 다른 수업에서 했나? 이상하네. 왜 이렇게 반응이 예상과 다르지? 아침에 하는 경제 프로는 사실은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상경계에서 계속 할 거면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엔간한 수업보다도 더 실제 사례를 들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게 많아요. 아무튼 재정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정책은 크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텐데 사실 둘은 일종의 쌍둥이입니다. 자동안전장치는 결국 재정정책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의미로 그때그때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도적인 측면으로 미리 설계해 둔 게 있어요. 안전망처럼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경기가 과열일 땐 브레이크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경기를 자극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걔네들이 경기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해서 균형 재정을, 사실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면 확장적인 정책에는 정부의 저축이 소모됩니다. 반대로 긴축적 재정정책은 정부의 저축이 축적되는데 이런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밸런스, 즉 내 조세 수입과 조세 지출 사이에 격차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부채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재정정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를 봅시다. 즉 현재 전 세계 정부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사이즈의 측면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커졌어요. 조세 지출 규모는 GDP 대비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인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나머지를 이제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 그리고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세와 지출을 정부는 변화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거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모형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AD 커브를 시프트 할 수 있어요.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G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를 조절하면 C랑 I도 간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대동소이안 가장 낮은 동네가 한 21% 된 멕시코죠. 제일 높은 데는 48%가 보이죠? 어디냐? 덴마크네요. 이렇게 낮아도 20%, 높으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제 정부 사이즈.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사이즈는 어떻게 재냐면 조세 수입을 GDP로 나눠주는 거예요. 한 해 조세 수입이 있을 텐데 이 덴마크 같은 나라는 조세로 거두는 양이 GDP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데 27%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미국 이런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OECD 평균은 36.2%니까 우리는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 국가입니다. 조세 수입이. 이게 2008년 통계니까 지금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텍스, 조세 수입과 GDP 간의 비율에 대해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위에 지금 보라색 라인은 스웨덴이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워낙 유명한 나라를 알고 있죠. 한국은 어디 있느냐? 밑바닥에 빨간 라인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에 있죠, 지금. 그리고 중간에 점선들 중에 이제 보라색 점선이 중간쯤에 있는 보라색 점선이 OECD 평균이고 어느 쪽이든 한국도 낮은 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올라가는 추세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의미 좀 갖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려간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사이즈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는 이 가버먼트 스펜딩과 텍스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부문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일단 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자체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재화 서비스, 즉 그 정부의 노동자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정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정부도 상품과 재화를 구매해야 되죠. 뭐 연필이나 컴퓨터 같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 동시에 또 이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게나 기업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지불하면서 자기도 그 시장의 생산 요소와 생산물 시장에 참여하는 거죠. 그 정부도 소유물이 있어서 그걸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체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거둡니다. 80% 이상을 세금으로 걷고 20% 정도는 벌금이나 임대 수입 같은 걸로 벌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이제 자잘하게 쪼개보면 세금의 원천으로 봤을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는 세 가지 법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되게 특히 법인세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큰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13년 데이터를 보시면 세금 출처가 일단 소득세가 35%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세라는 이름의 세금이 있는데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윤세가 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세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직접 비교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도 우리랑 지금 제일 비슷한 건 소득세 하나죠. 소득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금 표로 얘기한 바와 같고요. 그럼 지출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보조금이나 경상 이전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게 특이하죠. 결국 소득 재분배, 정부 역할 중에 많은 부분이 소득 재분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예쁘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국방의 15%, 이건 좀 진짜 세죠. 미국 자체가 탑5에 들어가는 경제권인데 그 경제권 15%가 국방에 쓰이고 있다. 이거는 사실 미국이 군비에 굉장히 많은 지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교육의 14%, 그다음에 다른 재화 서비스 구매의 16%, 사회보장의 14%,
그다음 의료보장의 17%, 기타 정부 재원의 12%니까 사회보장, 우리도 보조금 경상기준으로 치면 비율은 대강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 지출은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나눈다면 경상 지출이 이제 총 지출의 70~80%로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민간 부분의 생산은 재화나 서비스 구입, 즉 뭐 정부가 이제 뭐 기상청에서 컴퓨터 산다, 뭐 이런 거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가계기업 보조금은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등을 이제 포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은 총 지출의 17% 내외로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 설비 같은 거 정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찾아보면 나와요.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구성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이런 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는 차이는 경상 지출비가 좀 늘었고 수입은 세외 수입이 오히려 늘었고 자본 수입은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항목 자체가에 대해서 강론에 깊은 의미를 두려는 건 아니고 이러한 정부 지출이 경기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출 기준 GDP 산식 이제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IM. 이 지출 기준 GDP 구성 요소에 대한 식에서 라지 G의 정부는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텍스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가처분 소득,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이 그 가처분 소득의 이득에 의해서 좀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G에는 직접 행사를, C랑 I에는 간접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X랑 IM은 환율 채널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중앙은행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문이 소비 지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채널이 바로 우리가 맨날 제로로 해서 빼놨던 그 구조를 이제 살리는 과정인 거죠. 원래 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그랬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즉 진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 거죠. Y 빼기 T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하기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텍스를 올렸다라고 하면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된 거죠. 즉 증세 정책은 긴축 방향의 정책입니다. 반대로 감세 정책은 확장적 정책이에요. 즉 GDP를 올리는 방향으로, 확장적인 정책이라는 건 GDP를 올리는 방향의 정책을 확장적 정책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 GDP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 정책을 긴축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텍스는 올리는 게 긴축, 낮추는 게 확장입니다. 트랜스퍼는 반대입니다. 트랜스퍼는 이제 그 주체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확장적 정책이고 보조금 같은 걸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퍼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긴축 방향의 정책이 됩니다. 트랜스퍼에 대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보육교사나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 이런 뉴스는 트랜스퍼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들의 가처분 소득이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지금 지원금이 한 명당 16만 9천 원씩 매달 5만 원씩 해서 들어간 예산이 407억 원 정도라니까 407억 정도가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로 간접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육교사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보육교사는 이 407억 자신의 소득에 407억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것을 플러스 소비한 쪽으로 작동하겠죠. 우리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들의 한계 소비 성향에 의거해서 만약에 그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70%다라면 407억의 70%가 소비로 나타나겠죠. 나머지는 저축이 될 거고.
기초수급자 33만 명한테 뭐 예산, 이거는 건강검진, 무료 건강검진이니까 이거는 이제 재화를 직접 주는 거죠. 재화를 트랜스퍼한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랜스펀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 지출은 예를 들어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아무튼 정부의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는 모든 성격의 정책은 기업의 활동을 증가시키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경기 확장적인 정책이 될 것이고, 반대 방향의 정책은 긴축적 정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의 이론적 구조는 이렇습니다. 결국 AD 커브의 구성식은 C 더하기 I 더하기 G고, 일단 해외 부분은 무시하도록 하죠. 나중에 해외 부분은 도입을 할 건데, 일단은 무시한 채로 C 더하기 I 더하기 G만 있다 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전부 다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말은 AD 커브를 시프트, 의도대로 시프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합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면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거고, 마이너스이면 왼쪽으로 시프트 할 건데, 오른쪽 시프트가 바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왼쪽 시프트가 긴축적인 재정정책입니다. 그럼 이런 시프트를 왜 하느냐, AD 커브를 왜 시프트 하느냐? 리세션 갭이나 인플레이션 갭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리세션 갭의 상쇄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 그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주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그래프로 설명하자면, 네거티브 디맨드 샥이 나타났다 했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AD 커브가 일단 샥을 받죠? 받으면 균형이 바뀌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리세션 갭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비용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A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배웠습니다. 이 그래프 여러 번 봤죠? 포지티브 샥도 마찬가지예요. 디맨드 샥이 포지티브하게 나오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용 구조에는 배드 뉴스가 되죠. A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AS 커브가 조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AD 샥이 왔을 때 이 리세션 갭이 발생하는데, 이때 정부가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만약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원래대로 바로 돌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보통은 완전히 상쇄는 못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AD 샥이 빵 왔어. 그래서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정부가 뭔가 트랜스퍼하고 세금 감세하고 막 이렇게 식으로 재정정책을 함으로써 덜 가게 만드는 거죠. 샥을 작게. 이상적으로는 아예 없애면 더 좋겠죠. 샥이 있었나?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진 못하고 정도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시간 갭도 있어서, 타임 렉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일단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초장기 이제 그 불황이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 일본은 대규모로 건설 사업을 합니다. 댐도 짓고, 쬐끄만 마을인데 막 서해대교 같은 거 짓고, 그다음에 거의 전 일본의 해안을 진짜 무슨 한강 고수부지 수준으로 쫙 깔아버려요.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런 건설 경기를 일으켜서 샥의, 네거티브 샥에 대한 좀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한 거죠. 이건 가버먼트 스펜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배운 모델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08년 그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한국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조세를 삭감한 일이 있어요.
세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이거는 2008년 대한민국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유류세를 환급한다든가 실업급여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전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재정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AD 커브 시프트일 것이고, 조세삭감이나 이전 지출 증가는 이제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 쪽의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AD 커브를 시프트하게 만든 거죠. 반대로 이제 경기 과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포지티브 AD 샥이 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게 가만히 내비두면 AS 커브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비용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A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그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물론 100% 상쇄하지 못합니다만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뭐냐? 반대 방향으로 하면 돼요. 정부가 지출하려고 했다가 그걸 보류한다든가 연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출할 걸 지출 안 한다든가, 아니면 세율을 올려버린다든가 이전 지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 아까 그린 그림처럼 가장 이상적인 정부 재정정책은 AD 커브를 정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진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AD 샥 계열의 모든 이벤트를 다 상쇄시켜버릴 수 있죠. 그럼 완벽한 정부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AD 커브가 뭐 민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재경부에서 야 10cm만 밀어주세요 이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게다가 움직이는데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AD 커브 자체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걸 타임 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치 지금 샥이 발생하면 바로 그래프가 이동하고, 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원하는 만큼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고, 실제로는 경제 충격 발생해도 그것을 인식하는데 시차가 걸리고, 왜 경기가 이렇게 부진하지? 한 반년쯤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한 다음에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하고 이제 태스크포스 발동해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부진의 원인 파악해서, 아 이게 지금 저유가 때문인가? 이러면 이제 원인이 나왔어. 그럼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어느 기업엔 보조금을 주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일단은 인식해서 설계까지, 정책 설계까지 하는데 시간이 꽤 들겠죠. 이걸 내부 시차라고 부르고, 실행했어. 그래서 뭐 보조금 주고 어디다 주고 어떻게 하고 세율을 어떻게 조정했어. 그게 다시 AD 커브 시프트로 이어질 때까지는 다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그 시간을 외부 시차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것도 AS AD 커브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AD 샥이 왔어. 자, 그래서 인식했어. 인식했다. 자, 어떡하지? 하고 막 이제 회의하고 국회 예산 잡고 통과하고 막 여야 간에 협상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동안에 리세션 갭이 작동해버려서 AS 커브가 이동해버렸어. 야, 이제 끝났다. 야, AD 커브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조정됐는데 AD 커브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버림으로써 이번에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할 수도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타임렉이 잘못 작동하면서 AS 커브가 조응할 시간을 줘버린 거죠. 충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 이건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거는 결국 일종의 정부 실패한 사례다를 AS AD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셀프 커렉션을 최대한 믿고, 마치 약으로 치면 환자한테 약을 엔간하면 안 주고 좀 자체 치유력에 좀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게 보려는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정책 시차 때문에 더 안 좋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정정책 역시 멀티플라이 이펙트를 받겠죠. 이게 이제 시중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건 누군가의 소득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더 뽑았어. 그러면 그 공무원만큼, 뽑은 공무원만큼은 이제 또 소득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그 소득은 다시 투자 지출로 이어지고, 투자 지출은 다시 또 추가 고용, 인컴 증가 다시 NPC만큼 곱해진 다음에 다시 소비. 이런 식으로 멀티플레이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레이어가 텍스냐, 트랜스퍼냐, 가버먼트 스펜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르고, 텍스도 그냥 인두세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명씩 똑같은 액수를 매기는 세금이냐, 아니면 비례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일단 재정책의 효과 측정이니까 좀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해외 부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원래 구축 효과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것도 일단 없다고 무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재정정책의 멀티플라이어를 좀 보려고 해요. 자, 가로축이 뭔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언제나 축을 보라고 했죠. 먼저 경기 조정된 재정 수지니까 정부의 저축액입니다. 일단 경기 조정되는 일단 무시하시고 그냥 막 그 변동 교란 요인 같은 걸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되면 저축액이 늘었다는 거죠. 긴축을 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저축을 까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 돈보다, 텍스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쪽은.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 퍼센트 체인지인 GDP니까 0보다 크면 GDP가 올라갔다는 거죠. 0보다 낮았으면 GDP가 내려갔다는 거고. 보시면 지금 이게 국가마다 찍은 값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여기 까만 라인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거티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버짓 축적할 때는 좀 네거티브 쪽으로 가는 성향이 강하고, 다음에 확장적인 방향으로 했을 때는 GDP가 올라가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슬로프가 마이너스 1.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암묵적 전제들이 있는데, 얘네들 경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라고 했지만 실제는 다 제각각의 사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스웨덴,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다 일단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들이죠. OECD 쪽에 있는. 그러니까 발전 국가들이니까 발전 국가들은 어느 정도 경제 시스템이 고도화돼 있고 공통점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 대한 성향도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성격도, 그 작동하는 방식도. 그래서 마치 하나의 나라인 척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통계적으로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 멀티플라이어가 1보다 크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즉 내가 재정을 지금 둘 다 보면 GDP에 대한 비율이니까 이 스케일이 같거든요. 정부 지출을 1% 증가시키면 GDP도 1%만큼 증가될 거냐? 아니다. 1.6%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가 더 세다는 거죠.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 멀티플라이어를. 일단 트랜스퍼 먼저 봅시다. 제일 간단한 게 트랜스퍼니까.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트랜스퍼의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는
가버먼트 스펜딩이 멀티플라이 이펙트보다 적습니다. 더 간단한 건 가버먼트 스펜딩이지. 우리 자발적 총지출의 변화 델타 I로 시작했잖아요. 델타 G의 자발적 총지출 멀티플라이어는 그냥 델타 I처럼 취급하면 돼요. 정부가 지출 증가하면 그게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MPC만큼 걸러져서 나오니까 1 빼기 MPC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발적 총지출의 멀티플라이어랑 가버먼트 스펜딩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퍼의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가게들한테 델타 TR만큼을 줬어요. 보조금으로 지급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에 다이렉트로 꽂히죠. 가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각 가구 준대 그 가구에 지금 가구마다 보조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국가에서 100만 원씩 줬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그 세금도 떼진 100만 원이잖아요. 바로 쓸 수 있는 100만 원이죠.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MPC만큼 떼고 쓰기 시작하겠죠. 즉 초항이 MPC 곱하기 델타 TR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그냥 1 빼기 MPC분의 TR이 아니라 1 빼기 MPC분의 MPC예요. 근데 MPC가 0과 1 사이니까 멀티플레이어 곱하기 MPC인 거죠. 그래서 트랜스퍼의 승수는 가버먼트 스펜딩의 승수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세금은 어떠냐? 일단 세금은 만약에 그 세금이 인도세다 라고 하면 트랜스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럼썸 텍스, 즉 정액으로 매기는 텍스면 그냥 보조금의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보조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례세로 가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산수를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비례세는 더 복잡하게 하려면 누진세나 역진세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오바고 비례세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비례세란 건 뭐냐면 일종의 그냥 말 그대로 비율로 매겨진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컴텍스 같은 경우 소득세가 대표적인 비례세인데 만약에 어느 국가가 있어서 그 국가가 야 우리는 모든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떼겠다 라고 세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비례세예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컴 텍스가 그러니까 소득세가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거의 안 걷어버리고 중산층 정도는 이제 대충 걷고 고소득층한테 많이 걷어요. 세율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비례세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그냥 모든 계층한테 똑같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50%면 전부 50%. 그런 세율을 스몰 t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비례세 중에 인컴 텍스만 갖고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텍스를 거두는 양이 소득에 비례하니까 총 텍스의 양은 스몰 t 곱하기 y겠죠. 예를 들어 50%를 걷는다라고 하면 총 소득의 50%겠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y 빼기 t니까 그런데 t가 스몰 t 곱하기 y니까 대입할 수 있죠. 그럼 1 빼기 t 괄호 닫고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널 프로펜시티 투 컨슘, 즉 그 한계 소비 성향은 델타 YD분의 델타 C라는 걸 아니까 이걸 갖고 더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매기 MPC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MPC 곱하기 1 빼기 T만큼이 곱해지는, 즉 등비가 MPC 곱하기 1 빼기 T인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가 1 빼기 MPC분의 1이 아니라 1 빼기 MPC 곱하기 1 빼기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승수와 오리지널한 이 1 빼기 MPC분의 1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프로포셔널 텍스를 P.점 텍스라고 불렀는데 지금 비례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가 비례세를 부과한 상태보다 멀티플레이어가 더 큽니다. 자, 즉 비례세를 부과하면 멀티플레이어를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세가 클수록 멀티플라이어는 더 작아집니다. 이게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로 이슈를 넘겨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비례세 구조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뭐냐면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마치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있는 쇼바, 샥 앞저버의 속어죠. 그런 거예요. 쇼크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할 거를 이렇게 진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부가 아이고 불황이네 확장 정책해야지, 야 경기 과열이네 긴축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비례세 제도를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불황일 때는 세금을 많이 적게 거둠으로써 경기를 간접적으로 보조하고, 경기가 과열일 때 세금을 많이 자동으로 많이 거둘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소득의 몇 %를 계속 걷는 방식이니까. 이런 세금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셔널 텍스는 멀티플라이어를 낮춰주는데, 낮은 멀티플라이어는 결국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그 비례세는 경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경기 안정화 장치는 비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례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훌륭한 경기 안정화 장치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건 무엇이냐면 실업자한테 그 원래 받던 임금의 일정 %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에서 반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 시기, 그러니까 그 경기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많겠죠. 그럼 실업급여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겠죠. 즉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경기의 낮아짐을 보상을 하고, 경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실업률이 적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업급여 잘 안 나가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소비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면 세금도 같이 증가해버려서 그 경기가 과열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억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득이 작아지게 되면 세금도 작아지게 됨으로써 불황으로 인한 충격을 약간은 덜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덜어주진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대응적인,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 뭐냐면 재량적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안정화한다는 거거든요. 즉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치 내가 어떤 거시경제 조절 보단테, 야, 너 이 상태면 이렇게 하고 저 상태면 저렇게 라고 세팅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는 까먹고 그 기계를 못 건드린 상태로 걔는 계속 이제 경기가 나쁘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확장적으로 행동하고, 경기가 너무 세면, 그러니까 과열이면 경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자동 안정화 장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재량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학자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측면도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한 것이 옳으냐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재정정책을 재량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해서 하는 걸 준칙으로 시행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준칙적인 정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동 안정화 정책의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재정 수지입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의 장기적 효과예요. 저희 집 고향이고 넘어가고. 자, 재정 수지. 자, 재정 수지는 뭐냐? 우리 정부의 이제 수입은 세금이죠. 세금과 벌금인데 세금이 대부분이니까 세금이라고 하고, 세금에서 지출을 빼면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정부들의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라는 놈을 하나의 이제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놈의 자식은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대부분이에요. 플러스를 돌리고 있는 나라도 있긴 한데 어떤 나라인지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알 겁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플러스를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그게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감안해서 저축해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이너스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랑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이 재정 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그렇게 세진 않은 편인데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측면은 약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약간 주춤해서 주춤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ASAD 모형에서 우리는 정부 수입을 라지 T로 보고 정부 지출을 라지 G 더하기 트랜스퍼 TR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원래 ASAD 모형 배울 때는 제로로 뒀었죠. 이제 제로로 안 둘 겁니다. 자, 일단 재정 수지를 가버먼트 세이빙이라고 해서 SG라고 부른다면 이것도 거의 극초반에 한번 했었죠. 정부 수입 빼기 정부 지출이다라고 해서 G 빼기 괄호 열고 G 플러스 TR인데 괄호 풀면 T 빼기 G 빼기 T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지티브 텀은 수입적 텀이고 텍스고 네거티브 텀은 지출 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전 지출. 이 값이 0보다 크면 서플러스, 흑자라고 부르고 가버먼트 세이빙이 0보다 작으면 적자라고 부릅니다. 흑자, 적자는 사실 서플러스 데피시트의 직접 번역은 아니고 흑자는 검은 글씨, 적자는 빨간 글씨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네거티브 밸류는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 선 그으면 장부에서 손으로 적을 때 헷갈리기 좋으니까 아예 빨간색으로 적어버려서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관행이 남아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이 재정 수지가 0보다 크면 흑자, 0보다 작으면 적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확장적인 방향의 정부 정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 지출은 증가시키는 방향, 트랜스퍼는 증가시키는 방향, 텍스는 마이너스 낮추는 방향이고 이 세 가지를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종합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가버먼트 스펜딩 엄청 늘리고 텍스는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버먼트 스펜딩 이만큼 올리고 텍스도 조금 올리는 거야. 그거보다는 약하게.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먼트 스펜딩을 직접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데 혹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작용하는 거니까 생산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약간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고 만약에 텍스를 좀 조정한다든가 트랜스퍼를 조정하게 되면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이란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민간의 필터를 한번 걸쳐서 들어간 것처럼 나와서 둘의 효과의 성격이 좀 달라요. 당연히 기왕이면 시장을 통해 들어간 게 낫긴 한데 만약에 경기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정말 막 지금 실직한 지 너무 오래됐고 막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줬어. 근데 지금 일단 이건 빨리 키핑해서 나중에 진짜 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해놓고 저축해놓고 난 있는 돈으로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래서 이게 쓰여야 경기 순환에 작동이 되는데 NPC만큼만 까이고 이렇게 들어가길 바라는데 이 민간 부분이 너무 위축이 돼서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저축을 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 위축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사실 잘 판단해서 써야 됩니다. 긴축 정책은 당연히 확장 정책과 반대 방향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당연히 재정 수지가 내려가면 좀 확장적인 방향으로 정부가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재정 수지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정부가 약간 긴축적으로 행동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일단은 재정 수지상의 지출과 수입 항목이 총수에 미친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목별로 다르다는 걸 일단 생각해야 되고, 가번버터 스펜딩은 바로 일단 사업에 지출되고 그것에 이제 수입으로 누군가한테 잡히는 걸로 들어갔지만, 트랜스퍼나 텍스는 각각 기업이나 가계 부분에 가처분 소득을 바꿈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수지가 변하는 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했구나, 재량적으로 했구나 일 수도 있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 때문에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수지 변화분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한 부분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 64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흐리게 쉐이딩 된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유명한 경기 하강기입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 디스인플레이션, 90년 쇼크, 닷컴 버블, 2008년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지금 세로 축은 뭐예요? 정부의 적자 부분이죠. 보시면 쉐이딩된 라인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불황이 오니까 정부가 적자 재정을 올렸구나. 지금 버짓 데피시시예요. 버짓 서플러스가 아니라 데피시시니까 지금 플러스 값이 올라간다는 건 적자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정부 재정 수지를 뒤집은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올라간 게 맞아요. 지금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더 팠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더 마이너스 쪽으로 깊게 판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갖고 재량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된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는 게 다음 차트입니다. 자, 다음 차트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음 차트는 다다음 차트구나. 자, 이거는 버짓 데피시시고 아까 그린 그거고, 지금 이건 실업률이에요. 되게 같이 가고 있죠? 되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지금 버짓 데피시시 경기랑 거의 그냥 같이 가고 있는 성향도 강하다. 따라서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분리해내자. 따라서 이걸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 수지 변화 요인이 하나는 재량적인 부분, 그리고 자동적 재정 수지 변화 부분. 그 두 분은 같이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걸 분리해내는데 일단 분리는 항목별로 해야겠죠. 이런 역할을 유발하는, 즉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재정 수지 변화분의 구성 요소, 즉 자동 안정화 장치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비례세라든가 실업급여 이런 아이들을 빼고 그것의 지출 증가분을 정부의 재정수지 변화분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계산을 하게 되면 의도적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앞부분에 봤던 차트 중에 하나가 Cyclically Adjusted Budget Balance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조정된 재정 수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자동 안정화 장치 부분을 제거한 진짜 정부가 재량적으로 액션한 부분의 재정 수지 변화분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경기 조정된 혹은 순환 조정된 재정 수지라고 부르는데, 일단 경기 순환으로 인한 수지 변화는 어쨌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순환 조정된 재정 수지는 리얼 GDP가 잠재 생산량일 때, 즉
단기 AS 커브가 장기 AS 커브로 조정된 상태일 때를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야 지금은 AS 커브가 지금 장기치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얘가 조정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 그럼 그때의 수지 변화를 계산해 보자. 계산 나왔어. 그 차이가 바로 순환 조정된 재정 수지라는 겁니다. 즉 리세션 갭이나 인플레이션 갭이 제거돼 있을 때의 정부 세금과 이전 지출 추정하면 밸런스가 나오겠죠. 정부의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 그래서 계산한 게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돌이는 원래 생각했던 그거고 보라 라인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차트예요. 그냥 정부의 관찰된 재정 수지 변화인데 여기 노란 게 바로 조정된 거죠. 그 순환 조정된 버짓 데피시트죠. 즉 요 사이즈가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의 사이즈인 거예요. 플러스로 작동한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작동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관찰된 건 이만큼이지만, 그러니까 재정이 이만큼 악화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적인 부분을 이만큼 저기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적자 재정을 재량적으로. 요만큼은 실업급여나 비례세 같은 걸로 됐다는 거고. 여기는 화살표들은 이제 유명했던 그 아까 했던 쉐이딩 부분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강제로 넣은 거예요. 오일 쇼크, 이거는 저기 2008년 크라이시스. 이거는 80년대 초의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부는 아까 네거티브,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게 약간 그 불일치성도 있어요. 즉 긴급한 정도가 달라요. 아무래도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정부가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 긴급성과 경기가 과열인 것 같네? 라고 해서 경기를 위축시키려고 강제로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긴축 정책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라고 할 때의 긴급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사람들도 당근을 줄 때는 좋지만 채찍을 줄 때는 안 좋아하잖아요. 긴축 정책은 아무래도 그런 채찍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장 정책이 더 긴급하다는 문제, 그리고 정부들은 득표를 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치적 경기 변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나중에 우리 배울 겁니다. 한번 언급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정부가 선거가 있는 주기랑 그 경기 정책이 이상하게 수상하게 일치하는 국가들이 몇 나라 있어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불일치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사실은 정부 정책은 이런 기대까지 감안해서 모형을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긴축을 예상하고 있을 때 확장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긴축을 예상하고 그걸 대비하고 있는데 확장해버리면 그 확장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시간에 대해서 좀 비일관적인 정책을 할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예상하게 만든 다음에 짜잔하고 확장을 해버리면 맨 처음 한 번 효과가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 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인플레이션까지 배우고 나서 중앙은행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찬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확장 정책을 득표를 위해서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정부가 할 유인이 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나라는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잘 일치한다. 그 가설에. 그런 나라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적자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자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적자는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일단 2007년이니까 이것도 한 11년 된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적자 규모인데 천차만별이라는 일단 특색이 있죠. 거의 없는 나라부터 무지막지하게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냐면 30%대 초반입니다. 아, 여기 있네. 당시 한국 32%고 지금도 이거보다 좀 올라가긴 했는데 심하게 올라가진 않은 상태예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 정부 부채 자체의 GDP 대비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에요. 심각하게 높은 나라 몇 나라 있는데 특히 이 나라는 그리스는 워낙 유명했던 나라죠. 디폴트 난해 만해로. 이태리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은근히 취약한 나라고요. 반면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일본이 안 나와 있는데 일본은 왜 안 나왔냐면 일본이 나오면 다른 나라 너무 납작해집니다. 너무 높아서. 200% 넘든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안 좋을 때 200%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러면 그리스나 이태리보다 더 심각한 거냐? 별로 안 심각합니다. 일본은. 일본은 부채의 속성이 다른 나라 이태리나 그리스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그리스나 이태리는 부채의 속성이 즉 자기 나라 국채를 누가 사갔냐면 인근의 다른 나라들이 사갔어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사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얘네들이 망하면 이태리가 망하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망해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짜라락 망한 다음에 프랑스까지 이제 파급이 미치면 EU 전체가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일본은 국채를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화를 했어요. 딴 나라에서 안 사고 자국의 사람들이 샀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되게 특이한 속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수 중심인데다가 의외로 내수 중심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채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다 감당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죠. 아무튼 이건 2014년에 이제 정부 그리스는 더 심각해져서 168%가 됐고 일본은 134%, 그다음에 되게 높은 나라죠. 그다음에 미국 81.3% 많이 올랐네. 한국은 요 사이에 있어요. 30%대 초중반? 이거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 201%. 이런 나라는 자원 때문에 이런 겁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저렇게 마이너스로 퍼센티지가 되게 높게 정부 뎁트가 형성돼 있어요. 즉 얘네들은 저축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이 쌓아둔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든지 어딘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돈을 굴리잖아요. 가만히 안 냅두고. 그런 것과 같이.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마이너스 통장을 굴리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왜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정부채를 증가시키느냐? 일단 포지티브한 측면은 이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한 건데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불황에 대비를 하고 네거티브 샥이 왔을 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펀드를 쓴 겁니다. 그 펀드가 없으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빌려서라도 쓴 거예요. 이거에 그러면 대가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일단 구축 효과가 있습니다. 즉 민간 부분에 그 펀드는 사실은 정부가 빌려 쓰지 않았다면 민간 부분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네거티브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국채를 발행했다면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됩니다. 그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자가 GDP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마치 개인이 파산하는 것처럼 개인도 언제 파산해요? 자신이 지불해야 될 이자가 자신의 버는 속도보다 빨라지면 파산이죠. 그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이제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국도 보면 이렇게 일본이랑 대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만 단독으로 찍으면 되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이 또 위험 요소로 얘기가 됩니다. 수준 자체는 낮은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 다시 찍어서 봤어요. 꽤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일단 97년 외환위기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 지출 뎁트가 10%밖에 안 됐어요. 거의 균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년, 15년 만에 3배가 된 거죠. 300% 증가한 거거든요. 이거 퍼센티지로 보면. 사실은 증가 속도를 보면 무시할 수가 없는, OECD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국가 부채는 지금 이건 인포그래픽이라 불리는 건데, 이제 이게 여기 가로축이 이제 퍼센티지에 GDP 퍼센티지. 한국은 요 동네 있겠죠. 요 동네 어딘가에. 여기 있네.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요 동그라미 사이즈는 그 부채량의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큰 국가는 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큰 나라인데 부채도 많이 지면 엄청 크겠죠. 근데 큰 나라인데 부채를 조금 지면 큰 나라지만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단 눈에 확 띄죠. 큰 나라인데 빚도 많이 진 나라거든요. 부채 비율이 80%대니까. 그리스는 원래 엄청 작은 나라인데 워낙 부채를 많이 지고 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담아지지 않아서 오른쪽에 더 있어요. 일본이 이 동네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미국보다 약간 작은 경제인데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채량으로 보면 미국보다 거의 미국만 하죠. 부채량 자체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의 부채 성격은 국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작다.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고 해도 이거는 일본 경제 내에서 디폴트가 나는 거라서 사실은 파급효과가 그리스나 이태리보다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망하면 안 돼요. 그럼 인근 교역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구축효과도 복습을 하자면 이건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크루그만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정부가 가버먼트 스펜딩을 추가로 원래 이만큼 늘린다면 구축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 메커니즘은 정부가 자금을 흡수해감으로 인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 기업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구축효과가 이만큼 발생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더 지출한다면 지금 보시면 정부 지출 부분이 이만큼 늘렸죠? 그러면 구축효과가 더 발생하겠죠? 당연히 구축효과도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증가시키면 구축효과도 더 심하게 발생해요. 이게 문제 중에 하나고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의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되고 장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L분의 K, L분의 H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 생산성, 장기 성장률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이거 안 되냐? 그건 아니고 결국은 이 추가된 정부 지출이 생산성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냐가 결국 관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부의 지출 증가가 장기 생산성 상승에 구축효과로 인한 네거티브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높게 했다면 사실 그거는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었다라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AD 커브를 시프트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장기 생산성에 기여를 거의 안 한다면 장기 생산성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정부 효과가 있든 없든 단기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여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퍼머넌트하게 영향을 미치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급하면 그냥 의미 없는 데다가 돈을 써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헬리콥터 머니라고 막 헬리콥터 돈 뿌려. 진짜 위기면.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에요. 진짜 헬리콥터 타고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정도로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이유 대고 막 돈을 이렇게 뿌리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단기의 대응으로는. 그렇게 되면 생산성엔 전혀 영향을 못 미치지만 단기적으로는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장기적인 영향을 희생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망하는 케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디폴트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폴트. 정부가 파산하는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빌리는데 누가 국채를 들고 와서 자 여기 액면가 상환일에 왔으니까 돌려주세요 했는데 못 줘. 그런 부도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97년에 외환위기 때 제 기억이 21억 달러인가 아무튼 그 정도를 못 갚았어요. 그 정도에 대한 채권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됐을 때 디폴트가 간 건 아니고 IMF에 빨리 얘기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IMF가 돈을 빌려주는데 합의하는 대신 이제 IMF가 제시한 조건들 이네 경제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라 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그걸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이제 사실 명목적으로 정부 디폴트가 나진 않았습니다. 97년에. 날 뻔했죠. 그러니까 IMF가 돈 안 빌려주기로 했고 아무 데서도 돈을 못 구했다면 디폴트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IMF 사태라고도 잘못 이름을 지은 상태로 부르기도 하죠. IMF가 난리 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97년 외환위기 정도로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국채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여기 이 보라돌이는 그리스, 노랭이는 독일 채권이에요. 독일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좀 더 감소하고 있기까지 하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는 2009년, 8년부터 문제 있다 하더니 나중엔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12년, 3년에는 피크를 찍지만 중요하게도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리스 사태는 디폴트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바로 안정에 접어들었죠. 여전히 그리스의 내부적인 문제들은 존재하지만 사실 유럽 경제 전체에서는 작은 편이니까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라토리엄이란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지불 유예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니까 이것도 신용도를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디폴트는 채무를 아예 불이행하는 거니까 모라토리엄보다 조금 급이 센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페이지가 얼마나 남은 거야?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세뇨리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